지난 예제에서는 우리가 막이 팽창하는 문제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마르코브 과정의 코이권 문제입니다. 마르코브 과정이란 건 뭐냐면 지난번에 7.2절에 우리 확률 행렬을 구했어요. 그때 예제가 뭐 있냐면 예제가 이렇게 쓰면 대충 설명하면 현재의 상업지역 면적, 그 다음에 퍼센트, 그 다음에 여기 공업지역, 주거지역, 그 다음에 행렬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5년 후의 비례관계, 5년 후에 그러면은 상업지역이 몇 프로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몇 프로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몇 프로. 그러면 앞에 계수는 뭐냐면 첫 번째 계수는 그 상업지역이 5년 후에 그대로 유지될 확률. 여기 두 번째는 여기는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갈 확률, 그 다음에 주거지역으로 갈 확률. 따라서 이쪽 다 합하면 현재 상태 1이 되는 거죠. 1이. 두 번째 자리는 뭐냐면 여기는 첫 번째 곱해지는 게 1이 곱해지잖아요. 이건 뭐냐면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게 그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갈 퍼센트. 공업지역이 그 다음에 1이 곱해서 1이 곱해서 1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갈 퍼센트 이렇게 되는 거죠. 받을 퍼센트가 되는 거죠. 받을 퍼센트. 그러면 가운데 점은 어떻게 돼요? 가운데 점은 상업적이 공업적이니까 이러고 보니까 공업적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 이 라인으로 따지면 공업적이 유지될 확률, 상업적으로 갈 퍼센트, 그 다음에 주거적으로 갈 퍼센트. 이리 따지면 이건 어떻게 돼요? 본래 있던 주거지역이 그대로 유지될 퍼센트,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업적으로 갈 퍼센트, 상업적으로 갈 퍼센트. 그러니까 이쪽으로 합하면 전부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예요. 유지될 자리와 다른 데로 변경될 확률이니까 이거보다 마르코브 과정이라 그러고 그걸 확률 행렬이라 그런다 했죠. 그러면 5년 이후에 이렇게 된다 그죠. 5년 이후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코이츠 민제설은 뭐냐면 현재 퍼센트 비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거 유지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려면 이 값이 1이네. 이 값이 1인 상태로 어떻게 될 수 없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AX는 이거로 X 그대로 유지되려면 람다가 1이면 람다가 1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면 그 비례 관계로 해주면은 분포를 해주면은 그 영역이 변화가 없다 이거죠. 영역이 비슷해진다. 물론 이제 이 개수는 이제 뭐 변형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어떤 장기 과정은 어떤 분포를 가졌을 때 장기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하겠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이렇게 써봤어요. 뭐 본래 있던 거기에 예제 있던 이쪽으로 합하면 1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이겐밸류를 구하면은 뭐 직접 구해도 돼요. 직접 구하면은 1이 뭐 나오니까 이제 문제를 풀겠죠. 근데 이제 트랜스포스를 시켜놓고 보면 A 트랜스포스에 X 해주면은 여기 바꿔주니까 이쪽으로 합해서 1이죠. 이쪽으로 합해서 1이 이쪽으로 합해서 1. 그래서 해봤더니 여기 111로 주면은 값이 합해서 전부 1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해서 여기 람다가 1이 되는 거죠. 1이. 근데 그 A 트랜스포스의 고유치는 1이고 고유 벡터는 111이고 고유 벡터는 111이고 따라서 A의 고유치도 1이 있다 이거죠. A의 고유치도 1이 있다. 이렇게 A의 고유치가 같으니까 람다는 1이다. 그러면 람다는 1에 대해서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해보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그 대각선에서 쭈루룩 빼서 소거해서 해주면 마지막 줄 영역 나올 테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고유 벡터 x3는 내 거를 1을 넣어서 구해주면 6, 2. 그래서 고유 벡터는 2, 6, 1
여기에 비례해서 여기 이제 상수 곱하는 거는 코에 벡터는 뭐를 곱하든 상관없으니까 이제 비례해서 그 분포가 같게 되면 그 값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이 확률에 의해서 거듭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처음에 배치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런 문제에 활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제 3번은 어떤 동물의 개체수 모델에서 고유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레스리 모델이라는 레스리 모델, 특정 연령대에서 개체수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동물이 암컷이 뭐 최고 연령이 9살까지 산다 했을 때 9살까지 산다 했을 때 이 매트릭스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행위다. 그 기간 동안에 낳는 새끼수, 생산수. 자, 처음에 3년은 뭐 아직 성년이 아니어서 새끼가 없고, 두 번째 3년은 2.3마리를 낳고, 세 번째 3년은 0.4마리를 낳는다. 두 번째 행은 뭐냐면 각각 2, 3은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우측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냐면 분포되는 숫자는 3살까지의 개체수. 그 다음에 그 6살까지 개체수. 4살에서 6살, 7살에서 9살까지 개체수. 그러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뭐 이게 지금 그 3년 단위죠. 3년 단위 있으니까 3년 후에 이 개체수.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 개체수. 4살에서 6살, 7살에서 9살. 첫 번째 행을 따져보면, 자, 첫 번째 3살 이하짜리가 잔뜩 있어도 그때는 새끼를 안 낳으니까 없고, 4살에서 6살까지 있는 애들은 곱하기 2.3이죠. 전부 암컷 기준입니다. 암컷 기준. 그 다음에 7살에서 9살까지 하면 이렇게. 그러면 새끼는 아직 3년 동안의 새끼 상태에 있으니까 이만큼이죠. 여기 개체수. 그 다음에 이제 4살에서 6살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밑에 3살 먹은 놈들이 이때 치가 이리 옮겨가야죠. 이때 치가 이리 옮겨간다. 그러면 처음에 있던 그러니까 3년 동안 누적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죠. 60%가 살아남았다. 그러면 여기 뭐 처음에 있던 그 범위가 전부 그 4살에서 6살 되겠죠. 4살에서 6살이. 그 다음에 이제 4살에서 6살 사이에 있던 애들은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고 이 행은 그냥 4살에서 6살 만드는 자리니까 이 자리 별로 없고 이 자리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살에서 8살 되려면 그러니까 여기 3살짜리가 9살로 넘어갈 리는 없으니까 일이 갈 확률이 살아있을 확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형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이제 9살이 될 수 있는 확률이다. 그러나 9살이 되려면 여기 6년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여기치만 있는 거죠. 여기치는 이제 다 죽고 없고 여기치는 그러니까 저기 뭐 7살 먹은 놈이 3년 후에는 다 죽고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만 2항만 있게 되죠. 2항만이. 자, 이런 행렬입니다. 이런 행렬. 그러면 초기에 각 행렬대에 400마리씩 넣어놨다. 전부 암컷이 400 넣어서 저 행렬이가 3년 후에 따져보면 그 여기에 이제 400마리라는 얘기는 뭐 3살짜리가 아니고 그냥 1살, 2살, 3살이 그 분포 적당히 해서 해도 3년 후에 따지니까 그 세대는 그대로 그냥 그 다음 칸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쪼르륵 곱해주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3년 후에는 1080마리고 240마리고 120마리고 대폭 이렇게 400에도 이 400마리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이 400마리가 여기 30%가 살아남은 거죠. 30%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6년 후에는 다시 여기다가 이 숫자에다가 저 행렬을 곱해야지. 9년 후에는 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숫자 자체는 보면 새끼를 몇 마리 나요. 이게 그 2.7마리를 하니까 계속 불어나겠죠.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령 집단의 비가 일정해지는 초기 조건은 뭐냐? 이거죠. 자, 식으로 따지면 LX를 내줬더니 뭐 곱하기 X 이 비례 관계 X는 항상 그 어떤 상수가 아니고 그 벡터 스페이스를 이게 그 아이겐 벡터니까 그 배율로 해도 항상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비례 관계를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배율이 람다가 1보다 적으면 감소하는 거고 람다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죠. 저기다 넣어서 쪼르륵 해서 구해봤다 했더니 람다는 1.2더라. 음의 기능은 필요가 없죠. 음의 기능. 갑자기 0보다 더 적은 값이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뭐 여기 또 음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근을 찾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1대 0.5 대 0.125. 이 숫자는 비례 관계다 이거지. 처음에 1200마리라면 1200마리 비례를 이렇게 주면은 그 3년 후에는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1.2배가 된다. 유지되면서 1.2배가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학에서는 공학 문제와 상관없지만 저건 그 아이겐밸류가 어디에 쓰이는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영수철 우리 그 공업사 1에서 그 연립 뭐 진동 문제를 다룰 때 하던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문제다. 여기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평행 상태에서죠. 평행 상태에서 늘어진 상태에서 K1은 3이고 질량 1이고 K2 그 다음에 M2 여기다가 이제 힘 F를 가하는 거죠. 힘 F를 가해서 어느 순간에 힘 F를 여기다가 쪼록 쳐서 그 순간에 딱 났다.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은 이거는 피지차 방정식이고 어느 순간 임펄스로 탁 주고 끊었다. 델타로 주면 델타 펑션으로 주는 것도 비제차가 우리가 하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스프링 이렇게 있으면 이 고정된 상태에서 쭉 늘려서 잡고 있다가 이 위치를 잡고 있는 거지. 잡고 있다가 또는 속도를 줘도 돼. 속도를 줘도 그 초기 조건이니까 y 이치 주고 그 다음에 그때 속도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은 속도 0 되는 거고 이동 속도를 주면은 속도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어떤 위치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를 잡았으니까 관성력 1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저 스프링 1이 작용하고 스프링 딱 플러스 쪽을 잡으니까 여기도 늘어난 길이는 이만큼이죠. 늘어난 길이가 이만큼이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y2-y1 우리가 스프링 문제를 달 때 수축된 상태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호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항상 늘어난 상태에서니까 이쪽 기준으로 하면 이 y1만큼 늘어났으니까 이쪽으로 당겨지는 거고 이쪽 상태로 보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이쪽으로 당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성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써주면은 이렇게 y1, 2 다시는 3y 여기 지금 부호 방향이 y2-y1 해서 플러스인데 부호를 바꿔놨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 y2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저기 관성력에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기는 힘은 1이 드러났으니까 1이 작용하는 힘이죠. 1이 작용하는 힘이. 그래서 y2-y1 해서 식은 이렇게 된다. 자, 해서 매트릭스 식을 만들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y1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 이게 연립방정식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면 x 그 상수 개수 연립방정식이죠. 여기가 상수 개수니까. 그래서 x의 exponential 오메가 t라고 그러면 상수계수니까 자, 양변을 해주면 두 번 미분하니까 오메가 제곱 exponential에 오메가 t고 ax에 오메가 t고 오메가 t 없어지고 오메가 제곱을 람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거의치 문제가 된다. 자, 해서 이제 람다를 구하면 이제 아이겐밸류 그냥 구하는 거는 이제 2바 2니까 쉽죠. 이렇게 해서 람다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이다.
자, 고유 벡터를 구하면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람다가 마이너스 6일 때 이렇게. 근데 람다가 오메가에 대해서 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6i가 되고 4개의 기제를 갖게 된다. 그래서 각각 따지면 x1에다가 각각 기제는 x1에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에서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각각 이게 2개씩이죠. x1에 대해서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넘어와 버렸는데 아까 코사인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i 사인 세타에다가 상수해주면은 이게 앞에 계수하고 상관없이 기전은 x1의 코사인 t고 x1의 사인 t고 x2의 코사인 루트 6의 t고 x2의 사인 루트 6의 t고 아까 복소수로 돼 있던 거를 그냥 그 기저를 다시 구하는 거죠. 기저를 우리가 그 복소수면 코사인 플러스 i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펜이 잘 안 써지는데 나타나는 기저가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거를 다시 재조합을 해주면 뭐 앞에 계수가 어차피 이 앞에 C1, C2 해주면 이게 복소수니까 여기다 복소수 기저를 이렇게 몰고 다닐 필요가 없고 뭐 코사인 t 하나 있고 사인 t 하나 이렇게 코사인 t 있고 사인 t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일반에는 이렇게 i는 뭐 당연히 그 아이겐 벡터에다가 a 코사인 t 플러스 b 사인 t 물론 여기 a, b가 복소수예요. 복소수니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막 돼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표현이 된다 이거죠. x2에서 이렇게 해주고 척이치하고 속이 속도 그러니까 아까 스프링을 쪼르륵 늘려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으면은 척이 이치만 있고 척이 속도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뭐 척이 속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척이 속도가 있을 수도 있다. 척이 속도가 주려면 뭔가 당겨져야 되나. 근데 그 델타 펑션으로 힘이 주고 나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힘을 주고 나서 얘기. 그래서 자유진동으로 뭐 이만큼 움직이려면 뭔가 힘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잡고 있다 놓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대로 자유진동이고 이 속도를 갖는다는 얘기는 뭔가 망치로 때리는 순간부터 있어야죠. 탁 때렸을 때 들고 있다가 때리든지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델타 펑션이 작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수를 보면 이게 이제 자유진동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상이 없으니까 저하 진동을 이룬다. 이런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사용한다. 이거잖아요. 아이겐밸류를 사용한다. 자, 이제 기본 아이겐밸류를 뭐 1절에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과정을 했고 2절에서는 이제 그걸 응용하는 과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3절에서는 각각의 아이겐밸류가 어떤 특성을 갖나 이거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아이겐밸류 특성이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냥 했는데 뭐 거기도 대칭 행렬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건데 이제 그 대칭 행렬일 때 어떻게 되는지 반대칭일 때 어떻게 되는지 직교 행렬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이겐밸류가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범위에 속하는 것도 있고 또 대칭 반대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의 자체는 정방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정방행렬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칭이 트랜스포스하고 같다. A의 JK와 A의 KJ가 같다.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항하고 이쪽 항하고 같다 이거지. 이쪽 항하고 같다. 반대칭이다. 그러면 트랜스포스한 거가 마이너스 A 같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값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놨다 이거지.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AJJ 반대칭인 경우는 AJJ가 어떤 다이아고널 항이 마이너스 AJJ하고 같아야 되니까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으려면 0이죠. 그래서 그냥 다이아고널 항이 반대칭은 0이다.
직교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A의 트랜스포스가 A의 인버스다. 우리 뭐 좌표 변환할 때 여기 세타만큼 좌표 틀어주면 그 자체가 직교 행렬이에요. 직교 행렬. 자, 그 다음에 정방 행렬 A는 항상 대칭 행렬 R과 반대칭 행렬 S로 나타낼 수 있다. R이라는 건 뭐냐면 R이라는 거는 뭐 자기 행렬에다 트랜스포스한 거를 더해서 2분의 1 바꿔서 2분의 1이 그러면 이제 여기 뭐 트랜스포스 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여기 t만 자리 바꿔줬으니까 r 해서 그냥 대칭 행렬이 되죠. s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a 마이너스 at 그러면 여기다 반대로 st 해주면 어떻게 돼요? 각각 t에다가 at에다 하니까 마이너스 s에서 반대칭 행렬이 된다. 근데 a를 표현하면 두 개를 합해주면 r하고 s 합해주면 이렇게 당연히 r하고 s 합해주면 이렇게 해서 반대칭 행렬. 그러니까 어떤 행렬, 모든 행렬은 자 이쪽 다이아곤을 항하고 이렇게 봅시다. 자 이쪽 다이아곤을 항 있으면 이 항하고 더해서 2분의 1 해준 거 아니? 더해서 2분의 1 해준 거. 그런 대칭 행렬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행렬에다가 이 행렬 값을 빼준 거 아니? 빼준 걸로 표현되는 반대칭 행렬이 있다. 반대칭 행렬이니까 당연히 빼주니까 여기 다이아고널은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성격을.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를 나중에 일반 매트릭스를 다룰 때 다루기가 훨씬 편해진다. 쉬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용하는 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자,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고유값.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그냥 실수다.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실수다. 반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순허수거나 0이다. 자, 뒤쪽에 가서 8.5절에 가서 이제 복소수 할 때 한꺼번에 하는데요. 대칭 행렬일 때는 얘가 리얼 값이고, 얘가 리얼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미지너리 허수 값이고, 복소수를 잘 모르겠으면 복소수에 관련된 거 유튜브 가서 한 10분짜리 한번 훑어보면 전부 뭐 여기 필요한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이 유튜브에 있는 이 지금 이 제 계정 안에 어디 기초 수학하는 파트에 있습니다. 기초 수학하는 파트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라 있는 금방에 찾아보면 있어요. 해서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이 선상에 있다. 이렇게 실수값이다 이거지. 대칭 행렬일 때. 반대칭일 때는 이 선상에 있다. 고유값이. 또는 항상 0은 또 뭐 포함하고 0은 아까도 고유값이 0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까 예제 풀 때 0인 자리도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뒤쪽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교 변환과 직교 행렬. 직교 변환하는 거는 직교 행렬로 변하는 것보다 직교 변환이라고 그랬죠. 직교 행렬로 변하는 거라. 자, 직교 변환이라는 거는 어떤 Rn에 속하는 X에 대해서 Rn에 속하는 Y로 변환할 때 XY 좌표에서 우리가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면 이쪽으로 좌표측을 X1, X2로 했던 거를 Y1, Y2로 하면 코사인 세타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X1, X2. 뭐 좌표 변환하는 것도 아까 설명했듯이 아까 복소수 설명하듯이 또 이 계정 유튜브 근방에 보면은 목록에 보면 여기 좌표 변환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고 A라는 행렬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자, A의 인버스는 A의 트랜스포스와 같다. 트랜스포스와 같으니까 다이아고널은 그대로고 여기만 이렇게 바뀌어 있죠. 저기 2by 2 행렬 얘기할 때도 또 마찬가지겠죠. 이거보다 직교 행렬이라 그러고 이거보다 직교 행렬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변하는 거를 직교 변화이라 한다 이거죠. 직교 변화이라 한다. 직교 변환의 특성은 뭐냐면
왜 우리가 직교 변환을 많이 쓰느냐? 뭐 당연히 이제 좌표 변환해서 그 수식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Rn에 속하는 A, B의 내적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A 도트 B에서 A 트랜스포스의 B에서 뭐 이게 열벡터 만들고 행벡터 만들고 열벡터 만들고 이렇게 쪼르르니까 직교 변환을 했다. Rn에 속하는 직교 변환하면 또 Rn에 속한 데가 잖아요. Rn에 속하고 U는 A의 A고 V는 A의 V라 그러면 UV 도트 해주면 U 트랜스포스 V 여기 뭐 변환하는 대로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트랜스포스 가로니까 자리 바꿔서 해주고 가운데는 뭐 I가 되고 A 도트 B가 되고 그래서 직교 변환하면 그대로 같다. 직교 변환해도 내적이 같다. 옮겼더니 뭐 직교 변환했더니 내적 걸뭐 면적 계산하고 뭐 이럴 때 쓰는데 면적이 틀려져 보면 뭐 헌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을 갖는다. 자, 직교 변환하는 벡터 길이도 보존된다. 뭐 직교 변화니까 직교 변환은 도트 프로덕트를 뭐 자기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 그게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 값도 UV 해줘도 이렇게 쪼르륵 바꿔주면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내적도 같고 길이도 같고 그러니까 직교 변환에도 그 주요 특성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직교 행렬은 열벡터와 행벡터가 직교선을 갖는다. 직교선을 갖는다. 자, 실수 정방 행렬에서 직교 행렬일 때 필요 충분 조건은 열벡터가 직교선을 갖는다. 열벡터 또는 열벡터가 직교선을 갖는다. 곧 AJ하고 AK 그러니까 우리는 행렬 뭐 저기 그 AJAK 이렇게 이쪽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를 그 행렬을 이루느니 자,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이 두 개의 행렬, 이 행렬과 이 행렬이 직교선을 갖는다. 그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해줬을 때 같은 값일 때만 이를 갖고 다른 값일 때는 값이 없다. 여전히 뒤에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A가 직교선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A 뭐 저기 인버스는 트랜스포스고 그래서 I 값이 되는 거죠. I는 이거로 A 트랜스포스에다 A 해서 A 트랜스포스 이렇게 트랜스포스에서 표현을 해주면은 이렇게 자 여기는 행벡터로 이렇게 읽고 여기는 열벡터로 이렇게 이루어졌는 거죠. 열벡터로 이 네이버로 보면은 그러면 각각 곱해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각각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I 값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쪽 항만 1을 갖는다. 이쪽 항만 1을 갖는다. 이렇게 이쪽 항만 1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0이 된다. 당연히 A가 직교 행렬이면 A 인버스 또는 트랜스포스도 직교 행렬이고 따라서 행벡터가 독립이면 행벡터가 서로 직교하면 열벡터도 당연히 직교해야죠. 열벡터도 당연히 직교해야 된다. 직교 행렬의 행렬식은 해봤더니 행렬식은 무조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두 행렬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 행렬식의 곱이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하고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스는 또 같으니까 뭐 I 값은 그러니까 I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인데 A하고 A 인버스 곱해주고 두 개가 같고 그러니까 제곱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직교 행렬의 괄값은 실수 또는 공액 복소수이고 절대값은 1이다. 절대값은 1이다. 자, 제일 먼저 행렬을 줄였다면 실수 행렬식이 당연히 다항식의 개수가 실수가 되죠. 다항식의 개수가 여기 뭐 복소수가 어디 끼어들 자리가 없으니까 실수니까 자, 다항식을 쓸 수 있는 실수거나 또는 공액복소수거나 절대값이 1이다. 8.5 데려가서 뭐 복소수 할 때 한꺼번에 뭐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유 기저, 대각화, 2차 형식, 뭐 행렬 A, n by n일 따위 거유 벡터들로 R에는 기저를 이룬다. 이 벡터들을 거유 기저라 한다. 여기 거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거이. 거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거를 거유 기저라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